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부자 얘기로 시작해 볼 텐데요. 누구든지 투자를 잘해서 부자가 되는 게 최종 목표일 텐데, 이 돈의 속성 저자 김승호 회장은 본인 소유의 집과 그리고 월소득 540만 원 가량의 비근로소득 그리고 욕망 억제 능력, 이 세 가지를 부자의 기준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특히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이제 상당히 이제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센터장님 견해는 좀 어떠십니까? 그건 뭐 이제 성공한 투자자이자 부자인 김승호 회장님의 네. 견해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의식주라고 하는 게 필요하니까 좀 공감을 하고요. 네. 특히 뭐 한국처럼 집값이 너무나 높아진 나라에서는 네. 이 집이라고 하는 걸 갖기 전에는 뭔가 안정적으로 자산을 굴리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우리 보통 사람의 경우는 주택이 없게 되면 이제 어떤 결핍이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좀 특성.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라고 하는 거는 결핍이 없는 돈이 이길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은 있는 거는 좀 맞는 것 같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분은 이제 자기네 근로소득을 네. 이제 자산소득으로부터 이제 커버할 수 있으면 부자라고 하신 뭐 그 말씀도 그 정도는 제 생각에는 확실한 부자의 기준인 것 같고,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냥 노동소득을 장기간 가져가는 것도 네. 뭐 부자의 조건 아닌가. 근데 이분께서는 이제 노동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네. 좀 내가 그 시간을 여유 있게 쓸 수 있고 그런 네. 점을 이제 강조하신 것 같고, 예. 또 한편으로는 뭐 넥타이 메고 직장 나오는 게 어떨 땐 피곤하긴 하지만 네. 뭐 그런 일을 또 오래 또 하는 것도 지금처럼 오래 일하는 어떤 기회들이 예. 굉장히 좀 적은 사회에서는 근로소득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도 저는 뭐 나름 또 다른 의미에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약간 같은 맥락인데요. 정기적이고 이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으면은 수입은 100배 규모의 자산과 맞먹는다, 이제 이렇게 기술을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100배까지 그렇게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한 300만 원 월급을 받는다고 쳐보면요. 300만 원? 예. 내가 일을 안 하고 원금을 안 깨지고 네.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지금 뭐 이자율이 뭐 한 1%라고 보자요. 지금 뭐 은행 이자율은 지금 1%가 안 됩니다. 네. 거기서 또 이자 소득세에서 떼야 됩니다. 근데 예. 1%로 가정을 하면요. 이 1%가 월 1% 주는 거 아닙니다. 연 1%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300만 원 번다라고 하면 예. 1년에 3,600만 원을 버는 겁니다. 3,600. 그러면 이자로 3,600만 원을 벌려고 그러면요.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되냐면 한 40억 정도가 있어야 예. 내가 원금 안 깨지고 매월 한 300만 원씩 받는 거거든요. 40억이 이제 은행이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네, 40억이 맞죠? 40억, 4억 4천만 원이니까 40억이 맞네요. 1%라 예, 그러면 예. 그 정도는 있어야 월급 한 300만 원 정도 받는 네. 그런 식의 어떤 생활을 내 자산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제 직장에서 받는 그 소득의 중요성도 되게 큽니다. 네. 특히 한국의 부동산 부자들 중에서 지금 정부가 계속해서 보유세를 늘리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캐시플로우가 없으면 예. 이거 진짜 난감합니다. 예. 그럼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군요. 그럼 자산 많지만은 그 캐시플로우가 없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소득이 내가 이자로부터 받는 걸 수 있고, 네. 저는 근데 이자로 자산을 증식하는 금리가 너무 낮아졌고 네.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기도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금리라고 하는 거는 돈의 가치거든요. 네. 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 내가 은행에 내 돈을 맡기고 거기 덧붙여서 주는 게 이자가 금리입니다. 네. 그래서 금리라고 하면 돈의 가치, 돈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돈의 가격도 돈의 가치가 금리라고 보면 금리는 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경기가 이렇게 좋아야 기업들의 투자 수요나 돈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금리가 올라가는데, 네. 뭐 장기적으로 경기가 지금 뭐 코로나 이전에도 정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기업의 투자가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기 어렵고,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모든 자본주의,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에서 그 나라 경제의 최대 채무자가 정부가 점점 되거든요. 네. 한국은 가계부채가 더 많지만. 네. 그러면은 이자율이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으로부터 세금 받아서 네. 내가 돈 빌려준 사람에게 갚아야 되거든요. 이자를 갚아야죠. 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금리를 굉장히 낮게 유지하는 거고, 네. 이건 어떻게 보면 다르게 해석을 하면 예금자를 억압하는 겁니다.
아. 지금 한국의 가계소득이 잘 안 느는 이유가 근로소득이 안 느는 것도 있지만 네. 금리가 너무 낮아진 측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가계부채가 많아서 야 금리가 올라오면 가계가 나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물론 가계부채가 1600조가 있습니다. 네. 근데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가계의 예금이 훨씬 더 많아요. 네. 가계는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고 기업은 돈을 빌리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니까 어떻게 보면 예금자를 억압하는 성격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금리를 통해서 증식하기는 힘들고 금리보다 조금 더 좋은 게 좀 배당인 것 같아요. 네. 배당은 뭐 금리는 1%라 그러지만 배당은 3%, 4% 매년 주는 네. 그런 그 투자의 기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배당이라고 하는 게 확정 금리가 아니고 네. 주가가 떨면 손해를 보는 거죠. 아. 예, 그래서 그 리스크에 대한 대가로 예. 최대한 공짜는 없습니다. 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배당을 주는 건 좋은 회사고 네. 내가 10년 후에 주가를 어떻게 알겠어요? 예. 3년, 4년 받다 보면 예. 10년 동안에 그 기업의 주가가 올라갈 기회가 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고정적으로 그 수입이 있는 게 우리가 노동을 해서 받는 근로소득 매우 중요하고요. 네. 근데 이자 소득은 너무 그 규모가 금리가 낮아서 앞으로는 그걸 통해서 자산이 증식되기는 어렵고 네. 조금 품을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품을 판다는 게 진행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직장을 잡았을 때가 1996년도였습니다. 네. 근데 우리 부모님 보시면 뭐 재테크 할 필요 없이 네. 그냥 예금하고 주택도 사고 다 가능했습니다. 그때는 이자율이 한 10% 20% 정도 나왔지 예, 않습니까? 80년대는 막 20%였고 네. 제가 직장 잡을 땐 10%였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우리나라 주식의 평균 수익률이 코스피의 수익률이 한 7%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럼 그때 뭐 굳이 뭐 주식을 할 필요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자율이 높다고 말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는 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고 네. 경제가 고성장을 할 때는 돈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예. 돈값도 높아집니다. 네. 그러면은 뭐 재테크란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안 쓰고 은행에 맡겨두면 증식이 되는데. 근데 지금처럼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은 조금 본인이 리스크 테이킹도 해야 되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네. 또 학습도 해야 되고 예. 뭐 이제 그런 게 조금 자산을 불리기가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운영자로서 기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2008년 금융 위기 때 돈을 뭐 양적 완화를 했는데 그걸 다시 금리를 올리는 건 2017년이나 돼서부터 이제 올리기 시작했다고 하고 그것도 지금 미국만 같은- 올렸죠. 예, 예.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2022년까지는 미국은 제로금리 유지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뭐 계속 돈은 이제 풀릴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여기 이제 보면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이 나왔는데 뭐 상속을 받거나 네. 뭐 복권에 당첨되거나 네. 이제 사업을 이제 직접 하거나인데 네. 사업을 이제 직접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라고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같이 저금리이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놔두기는 좀 소득이 없으니까 네. 결국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듯이 주식 투자를 해야겠네요, 일반 사람들도. 뭐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뭐 사는 것도 왜냐면 투자는 네, 하고 나서부터 제가 뭐 여윳돈 가지고 하라고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뭐 여윳돈이란 게 내 돈 1,000원만 잃어도 상당히 마음이 아픈 일이거든요. 네, 근데 뭐 안 하고 살 수 있으면은 뭐 사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제 지금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야 될 것이 네, 결국은 그 뭐 은행에 예금하더라도 이제 시드머니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이제 자산이 불어가는 건데 네, 그 전통적인 수단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예금인데 예, 예금이 가진 중요성이나 그로 인한 자산 증식의 효과가 현저히 후퇴했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위험을 져야 되는 측면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지금 뭐 양극화를 얘기합니다. 예. 뭐 아마존이 굉장히 제프 베이조스가 부자가 되고 기업 가치가 커졌지만 뭐 아마존이 일자리를 만드는가 아니면 일자리를 파기한 논란이 되게 많고 네, 한국도 외환위기 후 20년을 보면 결국은 뭐 삼성전자 이런 것 빼고는 결국 다 어려워졌어요.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자본이 중요하면은 자본주의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본의 물적인 형태가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기업과 가계의 양극화가 커진다라고 얘기도 하고 네, 그럼 거기서 대처하는 방법은 그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이 네, 기업의 성장의 과실을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사회에서 약간은 노동에 대한 혹은 이제 금융에 대한 일종의 편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내가 뭐 노동을 해서 돈 버는 거는 정당하고 금융을 통해서 돈 버는 건 불로소득 아니냐. 근데 사실 이게 우리 사회 편견뿐만 아니라 인류의 오래된 편견이에요. 아, 그런가요? 예, 그 단테의 신곡을 보면 네. 거기 그 뭐 연옥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죄 지은 사람들 들어가는 불구덩이 안에 예. 이 금융인을 위한 불구덩이가 있습니다. 아. 금융인이 유럽에서 정상적인 직업인이 아니었어요. 예. 뭐 성경을 봐도 고리대금업자를 예수님이 싫어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돈이 일어나고 자산을 증식시켜 네. 천대받았던 유태인들이 결국 그 틈새 시장에서 이제 전 자리를 잡았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제 생각은 일해서 돈 버나 아니면 그 노동해서 돈 버나 결과는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명예퇴직을 한다. 네. 그럼 할 게 없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볼 수 있는데 내가 통닭집을 차린다. 그러면 뭐 굉장히 건실하게 돈 버는 것처럼 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한국의 자영업 생존율이 얼마나 되나요? 나가서 할 게 없어 전부 통닭집인데 이게 네. 공급 과잉이고 레드오션이거든요. 예. 이게 얼마나 이 우리가 자영업적으로 경제적 자원이 들어가서 자원이 파괴되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냐 하면 벌써 15년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때 그 여당에서요, 집권했던 당에서 자영업자들에게 라이센스를 주자 그랬어요. 아. 내가 통닭집 하는데 정부 허가를 주는. 예. 근데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뭐 그러다가 이제 해프닝은 끝났는데 예. 그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경제적 자원이 전부 레드오션으로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자본이 증식해야 자본인데 예. 여기 통닭집과 여기 통닭집이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레드오션이거든요. 예. 그래서 경제적 자원의 파괴를 막기 위해서 그런 고민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한국이 지금 똑똑한 친구들이 뭐 네이버로 간다면서요. 카카오로 가고 네. 삼성전자로 간다면서요. 그러면 내가 자영업을 하는 게 이길 확률이 높은지 한국의 모든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내 부를 지켜주기 위한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게 옳은지 네. 물론 기업 투자에서 저는 틀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손해볼 수도 있고 그 리스크에 대한 대가가 우리가 수익이기 때문에 손해볼 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자영업의 생존율 이런 것과 같이 비교해 보면 네. 이거는 저는 같이 비교해 보는 가치가 있고 네. 약간은 금융에 대한 편견이나 예.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 좋지 않고 네. 또 경제 생활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네. 저는 매우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경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 간접 투자를 해서 그 기업과 같이 돈을 벌어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네. 받아들이면 될 텐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그 언론 보도 같은 거에 조금 공감하지 않는 게 네. 이번에 뭐 소위 동학개미라고 하는 개인 투자가분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사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적게 올랐네. 네. 이거 저는 진짜 잘못된 기사라고 생각해요. 아. 투자가 2, 3개월 하고 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럼 지난 20년 동안 한국에서 제일 성과가 좋았던 게 삼성전자란 주식인데 예. 물론 이게 앞으로 잘 될 거란 보장 없죠. 그렇지만은 지금까지의 결과를 놓고 본다 그러면 그거는 그 주식을 가장 오래 들고 있었던 사람, 네. 장기 투자했던 사람이 거기서 네. 과실을 누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한국의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투자를 너무 단기적인 게임으로 해석을 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투자자들을 오도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언론이 뭐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너무 그 화제성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이 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특이한데 매일 그 뭐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뭐 언론뿐만 네, 아니고 각종 경제 사이트들을 네. 한 2시간 넘게 해서 네. 쫙 어디 훑어요. 네.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노력을 하는데 네. 저도 이렇게 못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센터장님도 나름대로 지금 20년 넘게 이쪽에 계셨으니까 매일 이렇게 반복하는 루틴이 네, 좀 네.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예.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이게 밥벌이니까 뭐 그분처럼 네. 뭐 외국의 유명한 저널들도 봐야 되고요. 네. 외국의 신문들도 봐야 되고 또 이제 증권회사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또 단말기를 굉장히 네. 비싸게 볼 수 있는 단말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야말로 정말 그 근로의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 네. 전업 투자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긴 힘든데 네. 근데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뭐 우리가 투자 시장에서 만나는 거는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과 예. 내가 만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그 정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이길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네.
조금 이제 고민을. 네. 그러니까 저는 투자가 네. 안 하는 것도 투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를 하지 말라가 아니고 네.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예. 늘 경기장에는 나가야 돼요. 네. 근데 모르는 거는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고 하는 거는 사기 전에는 사기 전 주가가 막 올라갈 것 같은데 사고 나면 또 그때부터 마음고생의 시작입니다. 다들 내가 사면 떨어진다고 그런 그러잖아요. 경우도 있고 아마 사놓고 공부하는 분도 계실걸요. 뭐 하는 회사지? 무조건 산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공부를 해요. 이거 뭐 들으신 누가 좋다는 얘기 뭐 이런 어떤 그 스타팅 포인트는 있을 텐데요. 예. 그러니까 공부하시되 늘 관심을 기울이시되 늘 뭘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뭘 하려고 생각하는 게 나쁜 거고 예. 그 결과가 안 좋을 수 있고 펀드 매니저보다 개인 투자가 잘할 수 있는 거는 네. 펀드 매니저는 꼭 주식을 해야 돼요. 네. 장을 되게 나쁘게 보더라도요. 네. 예를 들어서 고객이 내가 은행 예금이 1,000만 원 있습니다. 예. 근데 한 100만 원 정도만 난 주식을 해보자라고 해서 네. 맡기는 게 주식형 펀드로 맡기는 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객이 맡길 때 이미 자산 배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미 예금이 있고 난 100만 원만 주식하려고 하는 건데 네. 근데 주식형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가 이 100만 원을 받아서 네. 주식을 시장이 나쁘다고 생각해서 주식을 너무 조금 사면 고객을 기망하는 거예요. 이미 고객은 예금이 있고 일부를 주식하라고 준 거니까. 예. 운용하는 사람들은 그 돈을 갖고 주식을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운용하는 사람보다 내 돈 가지고 하는 사람은 안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저는 투자라고 하는 게 야구 선수의 타율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타율이요. 네. 나쁜 거 안 쳐야 3할 타자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뭐 포볼로 나가고 네. 이렇게 나감으로써 3할 타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너무 하려고 생각지 마시고 네. 관심을 줄이세요. 예. 저는 금년 3월, 4월에 올라온 시장이 굉장히 강력한 장이고 네. 또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게 되게 마음 아플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지만 시장이라고 하는 건 몰라요. 그리고 늘 열리는 거고 네. 늘 열리는 거기 때문에 내 평균치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예. 너무 뭘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줄이면 네. 보셔야 될 게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은 기업을 공부하고 스터디하고 뭐 이 책도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자기가 적정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 좋은 가격 올 때가 기다리는 거잖아요. 기다리라고. 예. 관심을 저는 좁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김성호 회장님처럼 네. 뭐 외국의 뭐 파이낸셜 타임즈 이런 거 저는 대부분 보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고 하지 마시고 예. 내가 할 수 있는 거 좁히고 네. 오히려 관심을 좀 잘 좁히고 네. 모르면 안 하는 게 또 네. 승률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게 보면은 뭐 여기 필립 피셔나 워렌 버핏 다 똑같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자기가 아는 영역을 좁혀가지고 그 영역에서만 투자를 하라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라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뚝 떨어져 가지고 네. 내가 알 믿는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나의 알의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는 거고 네. 나의 알의 넓이와 깊이가 더 깊어진다 그러면 투자할 수 있는 범위도 더 넓어지는 거고 네. 투자의 대안도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나의 알의 깊이만큼 하는 게 중요한 거고 네. 모르지 않으면은 그 뭐 누가 투자하라고 등 떠미는 거 아니잖아요. 네. 잘 모르는 건 안 하는 것도 네. 그것이 나의 의사결정의 결과라 그러면 굉장히 성공하는 투자자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자질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공통적으로 또 얘기하는 게 어릴 때부터 이제 금융 교육이라든가 금융 경험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뭐 지금 저희 애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성실하게 살아라 이건데 자녀들한테 뭐 금융 계좌를 만들어서 어릴 때부터 뭐 그렇게 교육을 시킬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으세요? 저는 뭐 제 외모와는 다르게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가지고요. 네. 아직은 그럴 나이가 아니지만은 저는 뭐 저도 그렇게 할 생각이 있고 전체적으로 경제 교육이나 금융 교육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뭐 우리가 이 노동을 통해서 가치를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그 가치를 어찌 부정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명목 GDP가 우리나라 실물 경제 크기가 한 1,900조 원 정도가 돼요. 네. 이게 뭐 작년도에 2% 성장 한 해 만에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 뭐 저보다는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에서 노력해서 쌓아놓은 금융 자산이 3천조 원 되거든요. 3천조 원. 예. 그러니까 실물 경제 크기보단 더 커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이 미국 주식도 사고 막 해외로 나가는데
이 우리가 1900조 원이라고 하는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노동을 통해서 증식을 해야 될 네. 그런 것도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예. 사실은 전체적인 국부란 관점에서 보면 이미 쌓아놓은 네. 돈을 어떻게 관리하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금융이라고 하는 게 저는 국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애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금융 교육을 시키면 좋을까요? 그 워렌 버핏은 11살 때부터인가 주식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제 생각에는 돼지 저금통 같은 걸 요즘도 하나요? 전 그거 하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돼지 저금통 하는 집이 없을 것 같은 요즘. 그게 모으는 거죠. 복리 이전에 예. 기본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주면서 돈을 모으는 예. 그런 훈련들, 예. 안 쓰는 훈련들, 안 쓰는 훈련. 그런 것들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아. 나이가 조금 든다 그러면 주식 계좌 같은 것도 네. 일찍 중고등학생이라 그러면은 그 모은 돈을 가지고 네.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게 공부 많이 하는데 결과가 좋은 거는 늘 좋은 건 아니지만 약간 지적인 게임이기도 해요. 예. 세상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되고 예. 그런 거라 그러면은 투자는 저는 특히 주식 투자는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은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결국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치 투자를 해야 되고 가치 투자란 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주식을 적정 가격에 사서 적정 가격 이상이 됐을 때 이제 팔아서 이제 그 돈을 버는 건데 센터장님이 보시는 가치 투자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죠. 그냥 가치는 다 내 마음 속에 있고 네. 이거는 내가 생각한 가치가 틀릴 수도 있지만 모든 출발은 이 미스터 마켓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출발점으로서의 나의 기준은 필요하기 때문에 네. 내가 늘 어떤 그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어떤 가치 예.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또 학습으로부터 네. 내가 시간 들여서 데이터도 들여다보고 하는 것으로부터 네. 나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선 금융 지식을 충분히 쌓은 후에 자신이 가장 잘 아는 분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의 회사의 주식을 사서 길게 보유하라.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빠른 가치 투자 방법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BS 머니올라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요. 오늘 어려운 내용 쉽게 설명해 주시는 김학균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